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탄두를 보유한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을 원천 차단할 비책을 한국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주권국가라면 타국의 군사력이 자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인접국가의 영토, 특히 영해나 영공 근처까지 와서 순찰을 빙자한 무력 시위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우리의 하늘을 기웃거리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영해 침범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탐지가 극히 어려워서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우리 앞바다까지 와서 휘젓고 다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해상 초계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핵탄두 SLBM을 탑재한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바다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상상은 현실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당장 동해만 봐도 97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해 한반도 4.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인데다 서해의 넓이도 3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수함 출몰이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를 일일이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조금만 깊게 잠수해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3차원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사전에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노출되기 가장 쉬운 순간을 수상 운항 중일 때와 공격을 개시했을 때로 꼽는 건데요. 적성국이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보유했고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순간 군사 전략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상 쉽사리 공세를 취하거나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킬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공구사형의 경우 최대 작동 자망 심도가 3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12발, YU-3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단단한 동맹으로 뭉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8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에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를 무단으로 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속도가 빠른 항공기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식별하는 공역으로 군용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영공을 넘을 것처럼 위협 비행을 실시한 것이죠. 거기에 카디즈 진입에 대해 국방부에서 나서 경고하자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하여 연합 공중전략 순찰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 순찰을 빙자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무력 시위는 6일과 7일 이틀 연속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무력 시위는 다분히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찰 시스템이 바로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수상 함정과 함께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투함에서 수행하는 대잠전이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해상 초계기는 항공기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이름 그대로 소나를 바닷물에 담근 상태로 예인하며 목표물을 찾는 디핑 소나, 음향 탐지 능력을 갖춘 부표를 잠수함 출몰 의심 지역에 투하해서 수중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노브이,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잠항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고 잠수함 선체가 대부분 강철로 이루어졌음에 착안해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MED로 목표물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최종 검증하는데요. 이후 폭내를 쏟아붓거나 경어뢰로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인 자망은 양날의검인데요. 수중에서 항해한다는 특성상 잠수함은 피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자망 중인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잠수함의 부상이나 공격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에 모든 게 집중된 성능, 피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결합하면서 위치가 특정되는 이상 잠수함 이전 약성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침몰시키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이런 이유로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그 도입사가 정말 기구한데요. 노후할 대로 노후화된 S2 트래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P3C 오라이언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개발국인 미국에서조차 P3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결국 한 대당 68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P3C 8대로도 대한민국의 해상작전 구역을 전부 담당하기엔 턱도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전역의 바다를 초계하려면 최소한 32대 이상의 P3C 이상급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P3 생산 라인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예비물자 처리되어 군용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의 사막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P3B 8개를 수입해서 P3C 사양으로 오버홀에 취역시켰습니다. 일명 P3CK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카이는 P3B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했고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렸는데요. 또한 임무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WMS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MK46 경어뢰뿐만 아니라 국산어뢰 청상어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성능을 아예 P3 이상으로 향상시켜버렸는데요. 더군다나 P3CK에서 획득한 대함 레이더 정보를 KF-16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부족했던 KF-16의 대수상전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쯤이면 20년 동안 사막에 처박혀 있던 P3B를 오버홀했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해상 초계기를 하나 개발했다는 게 더 어울릴 지경인데요. 심지어 2016년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3C도 P3CK급 성능으로 개량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상 초계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타이밍에 우리의 군을 위한 새로운 정찰 솔루션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카이가 이번 마덱스 2023에서 또 한 번 새로운 항공기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DX코리아에서 FA50과 KF21에 뒤를 카이의 초대형 프로젝트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의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됐었습니다. 당시 범고래를 닮은 내용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카이에서는 MCX가 수송기뿐만 아니라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특수임무기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형 모델이 이번 2023 마덱스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해상 초계기형 MCX 수송기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노후화된 기존의 P3 해상 초계기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4년부터 PA 포세이돈 초계기 6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이에서는 PA 도입 이후 교체 소요가 나오는 P3CK 8대를 대체하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한국형 해상 초계기를 개발하겠다고 공개한 것이죠. 해상 초계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물론 플랫폼이 될 항공기이지만 그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항공기에 탑재되는 대잠 장비들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대잠 탐색 및 전투 장비들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해상작전 헬기 절충 교육을 통해 디핑 소나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2016년부터 국산화를 거쳐 현재 한국형 디핑 소나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일회용이기에 소모한 만큼 외국에서 수입해서 했던 음파 탐지 부표 소노V의 국산화 개발 역시 진행 중인데요. 현재 LIGNX1에서 고감도 음향 탐지 시스템을 탑재한 한국형 소노V를 2024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해상 초계기 국산화는 MCX 양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MCX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에 100% 국산 장비들로 이루어진 한국형 해상 초계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이에서는 해군의 해상 초계기뿐만 아니라 공군의 다양한 특수임 무기들까지 MCX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빈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지난 항공통제기 1차 사업에서 2737 피스아이네대를 도입하는 데 2조 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모했었는데요. 이는 카이에서 MCX 개발비로 책정한 3조 원의 3분의 1나 되는 비용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가 고가의 전략자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죠. 더 이상 해외 항공기재 조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플랫폼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카이에서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에 근거하여 MCX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와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MOU까지 맺으며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개발비 문제까지 해결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은 T-50 계열 항공기부터 시작하여 KF-21의 성공까지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KF-21 이후 개발을 공언한 기체가 없어서 자칫 우리 항공기술 발전이 멈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한국형 해상 초계기의 개발로 인해 우리형의 수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